다음 요구사항 명세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구 분석을 할 때 그 명세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론이 있겠죠. 요구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문서화시켜서 체계화시킨 문서를 프로그램 설계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명세서를 작성하는 규칙에 대한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중에 요구사항 명세 기법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명세 기법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아 적어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누구든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고 사용자도 보게 해주고 요거를 받아서 처리할 설계자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기법이 요구 명세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형 명세라는 것은 수학처럼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비정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룰을 따르는 것이 정형 명세 기법이고 수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정형 기법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형 명세 기법은 수학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규칙이나 룰이나 공식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 특성을 정확히 수치화시킬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했는데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사용자 욕구는 이만큼이다, 이만큼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로 받아들이기 편하겠죠. 강력한 요구 표현 방법을 도구 사용이 필수적이죠.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상당히 복잡한 과학기술적인 어떤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수작업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명세서가 간결하고 명세가 구현에 뚜렷하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런 정확한, 오리지널, 제대로 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구 분석서는 누가 봐야 돼? 개발자들이 볼 수도 있지만 사용자도 봐야 돼. 사용자는 어려워 이러면. 그러니까 명세, 정형 명세 기법은 좋긴 한데 딱딱 떨어지고 분명하긴 한데 구멍이 없어. 그냥 너무 정확해. 그런데 개발자는 알지만 요구 분석하는 고객은 잘 못 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종류가 VDM, Z, CSP, CSS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서술 방법을 알 필요는 없고 좀 괴롭지만 요 네 가지 방법이 비정형 명세 기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명세 기법은 이거죠. 사용자 요구를 표현할 때 자연 언어를 쓴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쓴다. 한국말이나 영어나 어떤 프로그램 기술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림까지 도용까지 막 도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맞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정도. 근데 명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러는데 이 비명세는 충분히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누구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보관성이라든지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얘는 비명세로 했네? 이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들어졌네? 마음대로 작성했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 개발자들이 볼 때는. 결국 개발자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게 좀 개발할 때는 지금 요구 분석. 사용자들은, 고객들은 잘 알아듣겠어. 그런데 개발자들은 별로. 사용자 요구를 표현할 때 상태, 기능, 객체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어떤, 월급 계산이다 그러면 현재 금액이 얼마 있고 얼마가 빠져나가고 이걸 빠져나가는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때 월급이 객체가 되고 직원이 객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탁탁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즉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용이하다. 자연어로 작성했기 때문에 사용자 개발 때 의사 전달 방법이 다양하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러나 명세 기법은, 정형 명세 기법은 룰이 있잖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불충분한 명세가 작성될 수 있으면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죠. 역시 내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대체 뭔 말이야?
니네들이 편하게 작성한 건 옛날 전 2년 전에 3년 전에 만들어진 건 좋은데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작성을 했는데. 정형 명세기법은 어떻게 돼? 그때 룰이라는 규칙이 있었으니까 그 규칙대로 따라 했으니까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는 규칙일 테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FSM, 디시전 테이블, 그 다음 ER도 바로 비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거. SADT도 역시 요거 분석 도구인데 이것도 비명세기법이다. 이렇게 비정형 기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다음 설명에서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고객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돼요. 당연하죠. 요구 분석가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고 사용자도 알 수 있어야 나중에 이거 저번에 요구했던 거 수정했었던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얘기를 했는데 문서로 남길 거 아니에요. 요구 명세서로. 그래 해봤더니 옛날에 그런 말 안 했대.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계약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요구 명세서는 계약서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분명히 적었고 그 내용을 사용자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고객한테. 이상 없죠?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개발하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가져와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모든 제약 조건을 기술해야죠. 그렇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성능이 예를 들어서 암만 빨라봐야 10초 안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명세를 해놓고 나야 나중에 왜 10초 안에 5초 안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막아내는 거죠. 미리. 요구사항 검증을 해서 품질 측정, 검증 방법, 인수대 기준을 기술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도를 기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사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요구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고 사용자가 요구함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을 금전적으로 받는다. 그럼 그 1순위지 뭐. 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암만 잘못 실수가 있어도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좀 신경을 그게 들써도 되는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누구도 알아봐야 되죠. 요구사항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을 하면 설계할 때도 엉망이 될 거고 요구사항대로 안 될 거고 코딩할 때도 안 될 거고 검사할 때도 안 될 거니까 결국 시간 낭비가 되고 돈 낭비가 되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서술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 작성의 원칙이 아닌 건 뭐냐 또 설명상에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명확해야죠. 당연히. 요구사항 명세는 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부여한다. 명확하게. 요 내용의 단어, 요 내용의 문장, 요거는 어떤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딱딱 정의해 줘야 되죠. 완전성, 기능이나 성능이나 범위 제약성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시켜야 돼요. 사용자 요구되는 내용이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빼먹거나 다른 게 들어가 있거나 안 되고 완벽하게 다 갖출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성질이 중요하다. 완전성. 점증 가능성. 어쨌든 프로그램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은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오류가 존재한다. 오류를 많이 찾는 게 성공적인 검사다.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어떤 상태의 내용이 모호한 모순성이 발생하면 안 되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아?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당히 그래서 요구 문서서를 작성하는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명 주기 단계에서 가장 전문 인력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요구 분석가예요. 요구 분석가는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만큼 모든 거에서 해박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러나 이 요구 분석가는 프로그램 코딩까지는 굳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겠지만 그것까지는 전문가 아니어도 된다. 코딩하는 사람 많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용자 요구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뭘 요구하는지를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월급 많이 줘야 돼. 수정 용이성. 당연히 수정이 어려우면 개발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를 해놓는 거죠. 아, 이것이 A, B, C인데 B를 빼야 돼. 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걸 아주 뺐을 때 문제가 없게끔. 그 중에는 우리가 설계 지침에서 비슷한 것처럼 프로그램 모듈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모듈화 시키면서 그 모듈끼리 서로 관계성을 적게 해줌으로써 부품은 언제든 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정이 굉장히 용이할 거 아닙니까? 추적 가능성 같은 맥락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계속 찾아갈 수 있다. 원인을 모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수정할 수 없으니까. 개발 후 이용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거 분석서가 만들어지고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재사용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작성 원칙 7가지도 역시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비정형 명세는 사용자 요구를 표현할 때 자연어 맞죠? 비정형 명세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니네들 맘대로 해라. 어떤 규칙 있고 수학적이지 않다. 맞는 거야. 비정형 기법의 사용자 요구를 할 때 Z 명세에서는 정형이죠. 정형. 그렇죠. VDM과 Z 같은 거는 다 정형이잖아요. 세 번째는 정형 명세 기법 사용자 관련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거 맞죠? 그다음 정형 명세 기법은 비정형 명세 표현이 간결하다. 정형 기법은 수학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디테일하고 아주 장황할 수 있지만 수학적인 건 그것만 하면 되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은 요 Z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